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카키 에비치는 결국 동료가 말해준 그 고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고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로 말해둘 것은 그가 그 지위에 오른 것은 아주 최근 일이며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금의 지위라는 것도 다른 중요한 지위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은 지위라도 스스로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더욱이 그 고위 관리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 보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할 때 부하 직원들이 모두 현관까지 마중을 나오게 한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도 자기 방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업무를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14등간은 20등간에게, 12등간은 9등간이나 그 밖의 적당한 관등의 인물에게 보고하는 등 모든 일을 엄격하게 순서를 밟아 모든 안건이 자신에게 올라오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본심은 무척 착한 인간이었다. 친구도 잘 사귀었고 남의 일도 잘 보살펴주는 편이었다. 오직 책임관이라는 벼슬자리가 그의 머리를 이렇게 돌게 만들었을 뿐이다. 책임관에 임명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헷갈렸던 것뿐이다. 그래도 그가 자기가 대등한 지위의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지극히 의젓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제법 총명한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단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의 태도는 당장 어색해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카키 에비치가 찾아간 고관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하필 가장 좋지 않을 때 그 고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카키 에비치에게 가장 좋지 않은 때였다는 의미일 뿐 그 고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관에게는 아카키 에비치가 마침 때맞춰 찾아와 준 셈이었다. 그 고관은 마침 자기 서재에 앉아 몇 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어릴 적 친구를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참이었다. 하필이면 바로 이런 때에 바시마치킨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대체 그 작자는 뭐하는 친구야? 그는 퉁명스럽게 비서에게 물었다.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고관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바쁘니 조금 기다리라고 해. 그 고관이 자기를 찾아온 하급 관리를 기다리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집에 틀어박힌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즉 자기를 찾아오는 관리들이 대기실에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지고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소파에 푹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방에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고위 관리는 문득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보고 서리를 들고 문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참, 그 친구를 들여보내게. 아카키 에비치의 온순한 생김새와 낡아 빠진 제국을 보고는 고관은 갑자기
그에게로 몸을 돌리며 딱딱 끊어지는 것 같은 차가운 말투로 대뜸 물었다. 용건이 뭐요? 이것은 그 고위 관리가 칙인간이라는 관등을 수여받고 현재 자리에 부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혼자서 자기 방에 틀을 박혀 거울 앞에서 일부러 연습한 그런 말투였다. 아카키 에비치는 방에 들어오기 진작 전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어서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움직이며 말을 끄집어냈다. 실은 그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야만적인 강도들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 경찰국장이나 기타 그 밖에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자라도 적어주시면 그 외투를 찾는 데 무척 힘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무척 어렵게 끄집어냈다. 그러나 아무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고관은 아카키 에비치에게 말하는 것이 무척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뭐라고? 고관은 예의 그 딱딱 부러지는 말투로 말했다. 자네 일의 순서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지금 어딜 찾아온 거야? 관청의 사물 안에 어떤 게 순서를 밟아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그런 문제라면 우선 관련 청구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게 하면 서류가 개장 과정을 거쳐 비서한테 넘겨지겠지. 그 다음에 비로소 비서관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카키 에비치는 온몸에 진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짰다. 제가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각하께 직접 부탁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고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고관은 소리쳤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는 알고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느냐 말이야. 응?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는 이제 아주 발까지 구르며 서로 아카키 에비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쳤다. 아카키 에비치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 걸음을 물러섰다. 아카키 에비치는 온몸이 호들호들 떨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희가 재빨리 방에 달려들어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고관은 자기의 태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 데 만족했다. 그는 자기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절시키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겨눈으로 힐끔힐끔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친구 역시 열이 빠진 듯 그 어떤 공포감마저 그 느끼는 눈치였다. 고관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흡족했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한 길로 나왔는지 아카키에 비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팔이나 다리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여태까지 자기의 윗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딱 벌린 채 자꾸만 인도 밖으로 걸음이 빗나가면서 길거리에 소용돌이 치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란 원래 그렇지만 이날도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골목이랑 골목길로부터 빠짐없이 그에게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는 대번에 편도선이 부어올랐다. 그는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쯤에는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잠자리로 기어 들어갔다. 상간의 별것 아닌 꾸지람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튿날부터 그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아낌없이 도와준 덕분에 그의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다. 의사는 진맥을 하루와 맥을 한번 짚어보았을 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저 병자가 아무 의술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는 말뿐이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기껏 하루 반나절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더니 하숙집 할망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뭐 더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곧 소나무 간이라도 하나 주세요. 이런 사람한테는 참나무 간은 과분할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이런 말들이 아카키 에비치의 귀에도 들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그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과연 슬퍼했는지 어쩐지 하는 것도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괴이한 환상이 나타났다.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침대 밑에 도둑놈이 숨어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체포하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도둑놈을 끌어내 달라고 하숙집 할망구에게 소리쳐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새 외투가 있는데 왜 저 낡아빠진 싸개가 저기 걸려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카키의 위치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두서없는 말이며 생각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외투라는 하나의 물건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마침내 가엾은 아카키의 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방이나 소지품을 봉인하지 않았다. 우선 첫째 유산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관청에서 쓰는 백지 한 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 3개, 그리고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싸개뿐이었다. 이런 물건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 솔직히 말해 필자 자신도 그런 데에는 흥미가 없다. 아카키 에비치의 시체는 묘지로 실려 매장됐다. 아카키 에비치가 없어져도 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리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했던 관청에서 온갖 비웃음을 순순히 참아내면서 이렇다 할 업적 하나 이루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졌다. 외투라는 기쁜 손님이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초라한 인생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지만 이 세상의 힘센 존재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쳐오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그에게도 닥쳐온 것이다. 그가 죽은 지 3, 4일 뒤에 관청의 수의가 즉각 출두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전하러 그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수의는 그대로 돌아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출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어째서? 라는 질문에 수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째서고 뭐가 없었죠. 그 작자는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사흘 전에 장사를 치렀더군요.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도 아카키의 비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에는 벌써 후임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다지 반듯한 필체가 아닌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진 그런 필체 글씨를 쓰는 사나이였다. 그러나 아카키의 비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아무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는 죽은 뒤 며칠 동안이나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존을 계속할 운명이었다는 것은 도대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이 서글픈 이야기는 뜻밖에도 환상적인 결말을 맺는다. 페테르부르크에는 갑자기 다음과 같이 소문이 쫙 퍼졌다. 즉 깔린 낀 다리와 그 근처 역에서 관리 옷차림처럼 한 유령이 매일 밤마다 나타나서 자기가 외투를 도둑 맞았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령은 관등이나 신분 따위는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뺏어간다고 했다. 고양이 가죽이나 담비 가죽, 깃이 달린 외투, 소물 누빈 외투, 여우나 너구리, 곰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물건이라면 가죽이건 털이건 모든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벗겨간다는 소문이었다.